예, 본투표가 오후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1시부터는 사전 투표율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나올 텐데요. 자, 이 최종 투표율 그리고 판세 전망 김기흥 국민의힘 연수울 당협위원장 또 박창관 장안의 특임 교수와 함께 대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8일부터 이 깜깜이 기간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라고 봤고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민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숫자 때문에 사람들이 매이게 돼 있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 투표를 하느냐, 투표를 하지 않느냐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지지해서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싫어할 때 하는 투표가 어떻게 보면 분노 투표인 거죠. 저는 이 분노 투표가 조금 중도 보수 사이에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통령 뽑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의 어떤 바탕, 근간을 이루는 사법 질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 무참하게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이 현상,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법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관련된 법 자체에서 유죄가 되는 판단이 되는 그 조항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킨다는 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 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5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재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을 논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과 도약을 논할 수 없다는 거죠. 가장 바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헌법과 사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당연한 어떤 그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입법 권력에 더해서 행정과 사법 권력까지 쥐락펴락 다 한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제까지의 어떤 분석과 이제까지의 어떤 사례가 없는 어떤 압도적인 어떤 몰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일주일 동안의 어떤 여론조사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관심인 것이 과반 대통령이 나올까 이거든요. 지금 헌법 체제에서 득표율 50%를 넘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 과반 넘길까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3차 TV 토론에 그 말 논란이 없었다면 어쩌면은 50% 얻기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각 후보별로 악재가 다 터져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상당히 후폭풍이 많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어떤 이반을 낳았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올 가능성을 본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TK 지역에서의 30%예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도 24%인가밖에 못 얻은 지역인데 여론조사에서 계속 30%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도 굉장히 초박빙의 그런 경쟁을 벌였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과반 승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네, 앞서서 김기흥 위원장님이 샤이 보수의 결집 이런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샤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있다. 그런데 샤이 보수만큼 우리나라에는요 관망하는 중도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여론조사나 또는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의 사태를 관망하는 중도층들도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투표율이 몇 퍼센트 뚝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중도층, 무당층도 투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샤이 보수가 보수 후보에게 결집한다면 중도층은 이제까지의 소위 무당파의 흐름은 지금의 혼란과 분열, 대립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저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샤이 보수의 결집만큼 중도층의
소위 관망하는 중도층의 선택도 결집도 저는 그걸 상쇄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소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마지막 유세를 펼쳤던 3명의 후보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계광장에서 시작을 해서 어제는 여의도 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를 펼쳤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유명인 배우들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요. 한 표를 더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거든요. 앞서 이재명 후보가 오만하다고 하셨습니다만 한 표 그리고 한 사람당 3명의 투표를 얻어놔야 한다라고 했던 그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들 메시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선거에 이기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만의 표현이 되면 안 되거든요. 느슨해지면 절실한 쪽에 지기 때문에 그런 끝까지 3표를 좀 해달라 그런 당부는 선거 전략상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여의도 국회라는 곳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빛의 혁명의 어떤 완수 단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봤을 때 입법 권력을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했는가 그게 아니란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이나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6일, 5일이나 6일날 바로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법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입법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있을 때 민주당의 이제까지 한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과오나 잘못이나 그런 책임은 딱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의 혁명으로서의 공간으로서의 여의도를 잡았다는 분명히 있을 때는 본인들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은 냉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엄과 탄핵의 국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어떤 겁니까? 통합의 장이 되고 일단락이 되고 거기에서 미래 비전으로 가야 되는데 저마저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재판을 중지시킨다. 그리고 관련 법도 본인이 유죄 판단이 나온 법 자체를 또 없애버리려고 개정하고자 한다. 네. 그리고 대법관들은 마구마구 늘린다고 한다. 이런 거 했을 때 과연 통합적인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선거 전략도 그렇고 장소적 의미도 그렇고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어떤 내가 했던 것은 다 옳고 상대가 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저는 중도 표심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도 표심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는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계엄과 탄핵 국면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과 사법 책임을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당신은 뭔데 민주당 당신들은 뭐 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정책적인 어떤 경쟁보다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과연 중도 있는 사람들이 중도가 이념적인 중도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 법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진보나 보수에 유리하게끔 휘어져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원칙 있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중도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시가 지나서 합산된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62.1%의 투표율로 지난 대선보다 0.8% 앞선 결과가 나왔고요. 전국 지금 현재 투표율도 합산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전남 지역 결과도 나오겠네요. 74.1%로 현재 가장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고 최저는 부산 58.1%로 보여졌고요. 서울은 61.2%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뭐 80%, 한 77%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오후에 투표를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높은 투표율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또 이재명 대표 여의도 공원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열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투표율 지난번에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지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심판하고 싶어도 참 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열렸구나. 그래서 정말 사전 투표에 몰려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싶은데 사전 투표는 왠지 가기가 좀 꺼려 하셨던 분들이 오전에 저는 뭐 많이 투표장으로 가셨다고 보거든요. 뭐 네. 이거는 팩트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사전 투표도 이틀 차에 그 동력이 이제 살짝 이렇게 꺾였었어요. 뭐 오늘 본투표 오후에 투표율 상승세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만약에 이 상승세 계속 간다 그러면 뭐 말씀하셨던 대로 80%에 가까운 투표율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는데 시청 앞 광장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나와서 두 손을 같이 번쩍 네. 드는 모습과 함께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와서 유세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도 보였기도 했거든요. 어제 김문수 후보 마지막 유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예. 지지 연설을 좀 길게 했습니다. 10가지에 대한 질문을 거기 모인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고요. 답은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지금의 상황과 이낙연 전 총리가 생각하는 상이 좀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개헌과 탄핵의 어떤 전국 속에서 이거는 이미 헌재 결정과 법원의 어떤 재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과거고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그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감나라 배나라에서 압박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에 어떤 휘둘려서 압력을 받아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을 찾고 안정적인 어떤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법 권력 플러스 행정과 사법 권력을 가졌을 때 앞으로 들어야 할 이거는 목전에 둔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던 게 괴물 독재 정권입니다. 이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가 해제를 했습니다. 견제를 네. 한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에 보면 압도적인 의석수 플러스 행정 권력도 가지고 사법부도 본인이 대법관들을 그렇게 많이 더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권력은 착한 권력은 없습니다. 그 권력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로 모여졌을 때 견제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권력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렇다면 결국은 답은 김문수 후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그 유세 과정 속에서 왜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안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과 그리고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네.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낙연 이 현재 새로운 미래당 상임 고문이 그 연단에 서서 말을 하는 게 약간 좀 낯설게 보이기도 네. 했고요. 또 김문수 후보는 설날 여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손을 번쩍 들은 그 세레모니까지 보여주기도 했고 어제 유세 현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를 한 자리에 이렇게 마지막에 모은 거는 결국은 내가 빅텐트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집해 주세요. 아마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감동이 있었고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온 국민들이 다 압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운동 합류를 시작하면서 김문수 후보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전제 조건 하나, 둘, 셋 달았어요. 그 전제 조건 채웠느냐? 못 채웠거든요. 그런 점에서 몸은 시청광장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듯이 이게 대선 운동 하는 건지 아니면은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 준비하는 건지 네. 헷갈릴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어떻게 보면 진영을 넘어와서 도와준 거니까 상당히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소위 말해서 지지층이 이미 등을 돌린 상태라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 낭인으로 지금은 격화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극우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로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던 김문수 후보와 과거 문재인 정부 그렇게 문재인 정부 비판했던 태극기 부대나 이 아스팔트 우파이셨는데 네. 그분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 선언을 보면서 얼마만큼의 감동과 결합을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참 빅텐트 처지긴 처진 것 같은데 기둥이 없어요. 축전만 쌓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고생은 했는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선거는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몇 시쯤 발표가 날 거라고 보시는지. 예. 아무래도 이제 각 그 방송사에서 예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 어떤 표들이 먼저 공개되느냐, 그게 네. 수치화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본투표든 아니면 사전투표의 그런 어떤 그런 보수냐 진보의 어떤 성향을 다 분석했을 때 생각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오랫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인 만큼 8시에 됐을 때 각 언론사에서 이제 그 예상치를 방송 보이겠죠. 3차 방송 출구조사예요. 3차 예. 출구조사가 대부분 맞았습니다. 예. 저번에 JTBC의 어떤 출구조사가 틀렸고 이제까지 다 맞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그 어떤 확률상 봤을 때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시에 그게 나오고 뭐 결과가 언제 정도 예측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정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보면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예. 지난 대선 때 KBS의 어떤 그 디시전 K인가요? 그게 발표된 어떤 시간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내부적으로는 뭐 결과가 좀 나왔는데 그거를 정무적으로 좀 늦어졌다 그런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걸 발표할 때 정무적인 것도 좀 고려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보면 조금 결과가 격차가 조금 난다 싶으면 그 데이터가 나온 상황 속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굉장히 붙어 있다고 한다면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서 그게 조금 시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데이터가 쌓인 만큼 제가 볼 때는 오늘 어떤 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밤 12시 전후쯤이면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 출구조사 결과와 또 최종 결과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뭐 이제까지 대선에서 출구조사가 뒤바뀐 적은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의 그 결과들 그리고 출구조사까지 해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흐름의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개표 초반 지난번에 0.7%의 초박빙이었는데도 12시 넘어가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이제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격차가 꽤 컸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개표 초반에 그 판세가 그러니까 소위 득표율이 줄어들지 않으면 사실상 12시 이전이라도 조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 이번에는 뭐 내일에 있을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뭐 그 결과가 나오고 뭐 승리 연설을 하고 나서도 내일 오전 7시나 9시쯤에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대통령이 확정된 것을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간소하게 이 취임식이 이루어지고 바로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첫 업무 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고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제일 과제, 첫 번째 과제는 경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비상경제 원룸이든 아니면 이제 비상경제 대응 TF든 본질은 뭐 같은 거죠.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돼서 뭐 추경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법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저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예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도 선거 때 유세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 아이들 8시간 공부만 하게 하고 외국 사람들은 8시간 이상 공부하게 되면 누가 공부 잘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거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있는 분들, R&D 쪽에 있는 분들이 하루 8시간 이상, 그다음에 일주일에 52시간 일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부터 풀어주신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단지 그거를 삼성전자가 해외로 나가고자 했는데 7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서 결국은 경기도 평택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워룸도 있고 경제 대응 TF 구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이 현실화될 수 있고 규제를 풀어가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어떻게 보면 도약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후보 또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당초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대인가요? 거기서 0.8%로 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올해 경제가 굉장한 위기다. 그리고 내수는 빙하기를 겪고 있다. 장사 안 돼서 폐업하는 중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비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당선되자마자 비상경제 TF를 통해서 즉각적인 추경,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그걸로 저는 경제 위기를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경에 대한 여야의 협의를 통한 통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당장 6월 15일이면은 G7 회의가 있고 또 미국과 통상 외교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통상 외교 교섭본부장 빨리 임명을 해서 미국과의 이 통상 갈등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정말 해야 될 일이 산적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현실이 좀 그러네요. 빨리빨리 양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의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빨리 협조를 구해서 정말로 온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대통령이 모습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개표까지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의 특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